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이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략, 해상풍력, 기가와트 시대의 서막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2교시에서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여의도 밤한개의 이란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 수업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나와주셔서 현대 오토에버 정말 고공행진한 종목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오늘 수업도 기대가 되는데 간략하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MBN골드 강시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머니클래스도 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대차와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제가 그 코덱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네.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엔터주는 좀 못 갔어요. 엔터주에 수급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레버리지 상품은 또 잘 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장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현대차와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쵸.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3월 달에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3월은. 지수가 너무 힘들었었고 지수가 20% 정도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도, 어떠한 모멘텀도, 어떠한 재료도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4월 1일이죠. 네, 오늘 촬영일은 드디어. 4월 1일인데 촬영일은 4월 1일입니다. 오늘 네.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드디어 시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등했을 때 어느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느 쪽을 바라봤을 때 그 계좌를 더 붉게 물들 수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러한 섹터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일인 오늘 기준으로 이제 4월의 첫 거래일이 밝아왔는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종목들, 정말 많은 업종들이 좀 빛을 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더 잘 갈 수 있는 쪽은 어딜까, 더 유리한 쪽을 골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선생님 전략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어느 쪽으로 가져와 주셨을지 큰 기대가 되는데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에서 정말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렇죠? 너무 좋았더라고요. 반도체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반등하는 시장, 그리고 2026년도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이때는 반도체는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재반사, 그냥 기본으로 그래요? 포트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업종, 함께 가지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보고 있고, 신재생이요.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유가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또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키워드가 불거지면서 여기에 따른 대체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의 수업 주제는 신재생,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반면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쪽을 상당히 미는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도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정책적으로 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공식 목표는 좀 어떻게 삼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 2021년도로 좀 거슬러 가야 돼요. 네. 2021년도면은 이제 과거의 그 민주당 정권이겠죠. 그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 때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상생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전라남도 쪽에다가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중에서도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그만치 4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프로젝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가 한번 바뀌죠. 여야가 바뀌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여야가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다시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풍력 발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반도체 전력이 좀 필요하고 또 급격히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쵸. 원전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원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원전은 이제 그대로 또 바탕에 좀 깔려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원자력 외에 그다음에 화학 연료 에너지 발전소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최근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정부가 2021년도부터 민주당 정부가 그때부터 만들어놨던 플랜에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3월 29일인가요? 구윤철 부총리 겸 네. 재경부 장관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전 가동률을 좀 높이고 그건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과 풍력 에너지 전환 가속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장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봐야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월 11일 날 발표된 에너지 안보 대책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9일 그리고 3월 30일인가요? 대통령께서 제주 타운홀 네, 미팅에서 맞아요.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또 제주하면 또 풍력이 되게 유명하니까 풍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21년도부터 준비해 왔고 지금 또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일정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마침 중동 리스크가 터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 중동 위기가 네. 역설적이게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또 강력한 그런 정책적 모멘텀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신재생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2021년 때부터 그 기조는 쭉 유지가 돼 왔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신재생 하면 오늘 선생님은 주제를 풍력 쪽으로 좀 좁혀와서 가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태양광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신재생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기존에는 좀 원전이나 이 가스 발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좀 건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설치가 빠른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워낙에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비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예. 시장에서는 이 두 쪽이 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우선 태양광이 조금 더 많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태양광이 조금 더 많이 퍼져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보게 된다면 풍력이 더 많이 세워지고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되게 재미있는 게 우선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를 나눠봤을 때 서쪽의 풍력 발전 서남쪽이죠. 그 전라남도 쪽에 네네. 풍력 발전 단지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고 동쪽, 동남쪽 경상도 지방에는 네네. 원전 쪽이 좀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원전과 풍력을 두 개의 에너지 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 좀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26년도까지 지금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2030년도까지 정부가 100기가와트죠. 100기가와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광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 그래요? 그리고 한 40, 한 30 네. 40 정도 네네. 되는 기가와트의 풍력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풍력을 좀 지켜보면 정부가 26년도부터는 재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대전환을 발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올해 2월부터 시작했던 여야가 합의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통과된 게 왜 중요하냐면 12년 동안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유지됐던 그러한 공급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RPS라는 제도인데 이 부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정부 주도의 CFD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이라는 게 지금 체제로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0 지금까지 현물 시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부분들, 네. 그냥 한마디로 공급 의무화 제도였던 부분들을 이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부분입니다. 26년도 말에 신규 REC가 발급이 중단이 되고요. 네. 27년도에는 계약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29년도에는 현물 시장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3단계 로드맵이 설치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전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 변동 리스크가 되게 크게 좀 약간 이게 공사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변동이 되면은 리스크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딱 정해서 그 계약 시장 고정 가격 계약을 딱 해버리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너희들 그 기간 동안에 이 정도 금액을 보장해 주니까 너희들도 그걸 알아서 그걸 가져가라.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의 이제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어지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이나 발전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투자의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죠. 그래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다가 3월 26일에 해상풍력법이 좀 또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인허가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단축이 돼서 한 6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인허가 네. 부분도 좀 빠르게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의 그러한 활로가 정책부터 시작해서 열려지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말로만 떠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확실하게 그동안 멈춰있던 부분들도 하나씩 열리는 그러한 시장이 되게 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쪽, 이 섹터 안에서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오늘 신재생 쪽 안에서 또 매니저님이 투자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 중심은 좀 어떻게 설정해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가 너무나도 에너지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경제가 잘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경제 침체까지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들은 중동발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리고 프랑스도 독일도 과거에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좀 해보면 그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가스관을 중단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럽이 엄청난 또 물가 상승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에너지에 대한 독립,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우리가 그 유가를 지금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에 대한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자립 그렇다고 한다면 유가가 그러니까 원유가 나오는 부분들은 중동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종목도 추려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3가지 종목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가지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해상 풍력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거래처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가 오. CS 윈드라는 회사가 CS 있어요. 윈드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네. 거기에 큰 기둥, 그걸 타워라고 하거든요. 기둥이요. 네, 그 타워를 저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다음에 또 하부 구조물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타워가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고 있고 큰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크게 많은 그런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예요. 방송 시간 지금 4월 1일부터 대만에서 3.3 입찰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네. 그 부분들에서 CS 윈드가 거의 우선 선정자로 지금 거의 채택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CS 윈드가 만드는 타워 구조물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또 공장이 있고요. 대만 근처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CS 윈드가 그러한 그 각 전 글로벌적인 지역에 다 생산 라인을 만들고 있어서 그 타워 그 풍력 발전의 타워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인지 실시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기술력은 지금 진입 장벽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CS 윈드의 그런 아성을 도전하기 좀 어렵다.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 타워가 이제 세워질 때 밑에 받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게 바다에 세워져도 바다 밑으로 이제 꽂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나 그런 지상에도 그 하부 구조물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하부 구조물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거의 글로벌 수준에 한 6위 정도 되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거의 탑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과거에 삼강 M&T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로만으로도 그 풍력 발전에 거의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경상도 고성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하부 구조물 그러한 단지를 만들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SK 오션 플랜트의 앞으로의 그 주가는 더 새롭게 그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 또한 지금 SK 오션 플랜트가 SK 그 모회사에서 지금 분리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삼강 M&T가 SK에 흡수되면서 SK 오션 플랜트라는 그런 사명으로 변경이 됐는데 네. 이 SK 오션 플랜트라는 회사가 그 풍력 발전도 하지만 조선 쪽도 같이 하거든요. 오션 네. 플랜트가 또 있어서. 근데 여기서 SK가 이 그 SK 오션 플랜트를 매각하려고 하고 그 지금 후보자가 지금 보이는 회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오션이에요. 한화. 오. 그러면 지금 방산과 조선 쪽은 또 하나가 되게 앞서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SK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하나 쪽에 넘기면서 좀 그 부분들 또 다른 부분을 받기로 시작했고 하나 쪽에서는 조선과 방산 쪽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SK 오션 플랜트를 받게 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만 오늘 말씀드리고 오, 그래요? 마지막 한 종목은 공개방송이나 어,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한 종목은 LS입니다. LS.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LS는 자회사 중에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해상 케이블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LS 전선에 대한 해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 풍력 발전하면 발전을 한 다음에 케이블로 전기를 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해상 케이블인데 그때 LS 전선도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LS 전선보다는 LS 전선의 모회사인 LS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아시아 해상풍력 시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개막을 하고 여기에서 또 대한민국 업체들이 주도한다라는 설명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정확하게 딱 4가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 4가지요. 예, 우선은 아시아 1위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해상 풍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한테 거의 수주를 다 거의 몰아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진입 장벽이 또 엄청 높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만의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SK 오션 플랜트가 갖고 있는 점유율은 44%나 됩니다. 그러니까 44%? 네, 그 한 회사가 44%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덴마크 오스테드라든지 뭐 CIP 이런 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또 SK 오션 플랜트예요. 네. 그래서 이 SK 오션 플랜트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에서 아시아 1위에 굳건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앞으로 26년, 27년도에 고성에 이제 그 신규 야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신규 야드가 만약에 가동이 되게 된다면 4세대 신규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구조물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글로벌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풍력 발전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추세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뭐 CS 윈드라든지 SK 오션 플랜트 이런 회사들이 그 아시아에서 만드는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서 국제 더 글로벌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되게 중요한 시기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까지 그쵸.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원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3월 달에 대통령까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종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쵸. 그래도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 개방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꽤 갈 것 같아요. 고유가 시대가 한 100불에서 90불 정도의 그 사이의 고유가가 최소한 한두 달은 가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네요. 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는 위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국내외적으로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재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전 오프닝에서 선생님이 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 보면 반도체주들 깜짝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DDR5에 대한 현물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도 터보 퀀트 이슈가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눌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 최근에 또 CT투자은행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좋다 하다가 이제는 좋은 게 좀 끝나는 건가 싶은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2분기 투자 전략 반도체는 어떻게 세워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4월달 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그 다음 주라고 하셨죠. 그 다음 주 4월 9일인가요? 4월 그때 9일. 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것이라고 그것 또한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더 잘 나올 거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거는 수출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 민감해요. 수출할 때 환율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되죠. 그쵸. 지금 1,500원 정도 되잖아요, 원달러율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돈을 벌어오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가 4월 말에는 또 SK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 발표도 네. 있고요. 4월 말에 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에 대한, 구글의 터보 퀀텀에 대한 얘기들이 발표가 4월 말에 또 있어요. 4월 23일인가요? 29일인가? 그 정도쯤에 또 한 번 터보 퀀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네. 정말 실제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4월 말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 퀀트에 대한 부분들 이미 우리는 맞으면 다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춰 잡았지만 이익 전망치죠. 이익 전망치는 그게 낮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지는 건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이익 전망치는 계속 높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디램이 지금 조금 빠진 거예요. 약간 빠진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요가 더 많아질수록 공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한 것들, 터보 퀀트에 대한 부분들, 그것 또한 역시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술은 발전되는 거고, 네. 발전될수록 메모리의 그런 기술력에 대한 메커니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 투자 꼭 하셔가지고, 네. 올해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반도체 꼭 투자하셔가지고 오. 3분기, 4분기에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의 인사이트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초록창 밴드에서 밴드에서. 강시안 매니저 검색하셔서, MBN골드 강시안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계속 그 참고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 가이드 뷰라든지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네. 지난달에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월 달에요? 30%, 4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가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녹색장 밴드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제가 한 주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증시 일정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참여하시면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부터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강시환 매니저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탄탄한 전략 수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서만 거의 30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은 비단 중동 지역에만 이런 리스크를 안긴 게 아니죠. 글로벌적으로도 특히나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에서는 이란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이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시 선생님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뒤에 칠판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드린 만큼 좀 이렇게 가볍게, 재미있게, 쉽게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머니클래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밤안개 전병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금융에서 한 30여 년 이상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중국경제금융연구소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선생님이 참 특이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여의도 밤안개라는 별명인데 어떻게 붙게 된 별명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뭐 카페 차렸냐, 바가 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의도가 그 색강이 있는데요. 네. 저는 색강 건너편에 집이 있었는데 여의도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여의도는 그래서 5시 반, 6시 사이에 그 여의도를 넘어오려고 하면 색강을 지날 때 보면 항상 물안개가 피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이제 9시 반 전에 퇴근하는 게 극히 드문데 그때도 또 이제 물안개가 피는데 그래서 그 물안개가 너무 좋아서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고성 칼럼을 요청을 했을 때 그때 필명을 하나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여의도 밤안개라고 썼더니 그게 그대로 이제 필명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별명입니다. 이 시간과 관계된 별명이었다라는 점 함께 재미있게 짚어봤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수업 주제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 주제에도 우리 선생님의 별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밤안개에 이란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짧게 한 문장으로 들어본다면 오늘 수업에서 저희는 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최대의 피해자가 최대의 수익자로 바뀌는 현장, 그게 바로 중동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최대 피해자가 최대의 수익자가 되는 현상이 대체 어떻게 좀 벌어지고 있을지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동 전쟁을 중국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국 우선주의를 이렇게나 눈에 보이게 실현하는 국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친미 성향이 있는 국가들과 함께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동조를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란과 참 연관성이 깊죠. 중국이 펼치고 있는 1대1로라는 거점들도 이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협상 이후에 미국이 또 중동 내에 위치해 있는 1대1로 거점들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 안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쟁 스위치는 말씀하신 중국을 배제하고 또 1대1로의 그 차단 그리고 또 이제 핵시설의 제거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만 달성을 하고 두 개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야심차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이제 영향력을 넓히는 전략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전쟁이 이란이 더 깊이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유일하게 석유 수출의 창구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복구를 위한 이제 자금 조달은 석유를 지금보다 몇 배를 더 팔아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 가격을 중국이 싸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높은 가격의 석유의 그 코스트를 그대로 이란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카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전쟁이 심하게 더 진행이 될수록 이란의 전후복구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 전후복구를 미국이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중동은 이제 뭐 피해자고 유럽은 손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전후복구의 건설자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의 피해가 클수록 중국은 이 낮은 가격의 석유를 사고 전후복구 사업에서 큰 이득을 얻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거양득의 그런 이제 패를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번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 이후에 패권 경쟁의 무게추가 중국으로 조금 더 기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전쟁 전에는 뭐 당연히 미국이 주도적인 입장 또 수는 당연히 미국 쪽에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이 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미국은 이제 총알을 다 썼고 네. 반면에 중국은 이제 통장에 돈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 첫 번째는 이게 중동에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한 이제 첨단 무기들을 가져가는 바람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군사력이 이제 이동하는 그럼 상대적인 이제 중국의 그 공간이 넓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동맹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동맹들이 지금 대표적인 나토 뭐 이 지역 국가들이 단 한 나라도 이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분노하고 대노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과 나토 동맹의 균열은 이것은 중국한테는 그대로 반사적인 이익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이 이제 생겼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는 미중 관계에서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걸 하나 얻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하락 또 이제 경제난 뭐 이런 것을 약점을 알고 있는 중국이 더구나 거기서 이제 회담을 한 달이나 더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 회담 테이블의 주도권을 미국이 아닌 중국이 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미 생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업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뭐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량의 석유 구매, 이제 농산물 콩 구매, 또 보잉, 뭐 비행기 구매 이런 건데 중국은 이것을 미끼로 해서 이제 이란 전쟁 이전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 거죠. 일단 미국 한번 깊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유가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금리에 대한 향방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좀 고민도 깊어질 텐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에너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는 부담이지만 에너지 수출에는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미국은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에너지 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이끌어 나와질 수도 있을까요? 뭐 치명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뭐 미국의 그 선거에서 아주 유명한 룰이 하나가 있는데 4달러의 룰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이제 기름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서게 됐을 때 집권당이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동의 석유 장악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패권을 이제 내심 그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쓰는 주유소의 영수증이 이게 하늘로 올라가 버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지금은 뭐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미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자는 돈을 벌었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주머니가 얇아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화석 연료에서 탈피, 신에너지 여기에 집중하는데
뭐 백투더 베이직이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 이제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석유 가격의 급등,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리사이클링 에너지, 신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 중요성을 확 높여버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이제 신에너지가 조금 사그러드는 그 느낌에 이번 이란 전쟁이 역설적으로 이게 불을 지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수혜자가 누구냐? 네. 이게 미국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배터리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이제 통제하고 압박해야 되는 중국한테 최대의 이제 수익을 가져다 두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전쟁 그 후를 좀 바라보게 된다면 앞서서 미국은 총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전쟁에 미국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쏜 무기의 양도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간 돈을 우리 우방 국가라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혹은 이란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좀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예상도 드는데요. 이 안에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래서 계세요? 이것이 과거의 전쟁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동맹국들에 대한 그 전비 부담이 과거의 중동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네. 이 동맹들이 다가 none of my business. 이거는 이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게 통과 문제를 가지고서 각국의 이제 중요한 동맹 7개 나라에 요청을 했지만 7개 나라가 다 사실은 비토를 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의 시기에도 이것을 비용 분담이나 이제 전력 지원을 거부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번에 동맹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먹히겠냐.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 해군력, 공군력을 가진 미국이 작은 해협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 전통 무기로 이제 무장한 어뢰나 미사일로 무장한 이 이란을 이걸 제압을 못해 가지고서 전 세계 7개 나라한테 이게 군함을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이게 군사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전쟁에서의 반드시 승부의 요인은 아니다. 이제 이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의 실력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품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나쁜 구조고 이번 전비 이슈는 이것은 뭐 다른 국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가시키거나 분담시키거나 또는 이란한테서 구상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에서 그대로 부담해야 될 가능성 이게 대단히 높고 이게 만약에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몇천억 불의 국방 예산을 이제 전비로서 이제 지출을 해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걸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고스란히 미국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중국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전쟁에서의 조용한 수혜자가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건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중국이 얻게 될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규모가 궁금해져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쟁이 심해질수록 이란의 대중국 의존도는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사들이는 석유 구매 할인 쿠폰이 이게 폭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석유의 80~90%를 이걸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할인 쿠폰을 이제 미국한테서 공짜로 받는 이 효과가 이제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큰 이득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란이 이 석유 구매를 지금 위안으로만 하게 돼 있고 네. 호르무즈를 통과할 때도 위안으로 결제하는 석유는 통과시킨다. 이게 이제 탈달러화에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이란의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것이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이 이제는
이 1대1로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미국에 달러 없으면 물건을 못 사고 이게 무역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공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아주 나쁜 이제 그림을 준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러시아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스위프트망,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를 했는데도 4년 동안 러시아가 멀쩡하게 전쟁하고 뭐 생필품을 썼어요. 근데 그것의 이 메커니즘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중국한테 이제 대량으로 팔고 그 금액을 위안으로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안을 가지고 중국 제품을 이제 샀고 이번에 이란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석유를 팔고 대신 천연가스 대신에 그 돈 갖고 생필품 포함해서 모든 이제 전략 물자까지를 다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얘기는 이게 미국의 달러를 쓰지 않더라도 스위프트망에서 이 배제가 되더라도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전략 물자나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보여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탈달러화의 가능성, 그 기법을 이번에 이제 보여준 것이 미국으로서는 정말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이제 뭐 비밀 이게 이제 샜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이번 움직임 이후에 또 중국이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를 좀 건들까요? 중국은 1대1로에 한 150개 나라하고 이제 이미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북경에서 글로벌 사우스 파이낸셜 포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1대1로 국가들하고 금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포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하고 그 러시아만 이제 주로 위안화로 결제를 하지만 나머지 그런 1대1로 연선 국가들, 이 국가들하고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이거를 이제 더 세게 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달러 패권에 본격적으로 조전을 하고 이걸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위안화 결제망이 어느 정도로 확대됐는지 이 흐름까지 함께 관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중동 전쟁에 소위 말해서 한눈 팔린 사이에 중국은 조용히 이득을 얻으면서 시간까지 챙겼습니다. 이런 시간을 사용해서 중국이 완성한 자급자족의 공급망 체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어느 정도로 좀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중동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중국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있죠? 중국의 그 공급망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아이러니지만 반도체는요. 최소한 6개 나라 이상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 있고 반도체는 어떤 나라도 그 공급망을 다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네.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관세 전쟁이 중국에 어떤 타격을 입혔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역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일 관세를 때렸지만 네. 첫 번째는 그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5% 때리던 것을 15%로 낮추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중국은 10%만큼 이득을 보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국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대미 흑자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로 1조 2천억 불 가까운 그래서 1조 2천억 불이면 전 세계 GDP 랭킹 21위 하는 폴란드의 GDP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이제 엄청난 이게 무역 흑자가 생겼다는 것은 미국의 관세 폭탄은 이것은 구멍이 뻥뻥 난 뚫린 이게 의미 없는 이제 그물이었다. 이걸 이제 숫자가 바로 증명을 해주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 쪽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런데 관세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렸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가전, 반도체 30년, 40년 전에 이미 미국을 다 떠나서 아시아로 와버린 제조업 그 제품의 관세를 20%를 때리든지 200%를 때리든지 그것이 정말로 은발의 오줌 넣기 그래서 당장은 이제 부담이 되지만 재고가 사라지는 한 9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게
재고 부족은 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죠. 그 가격 폭등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가 그걸 부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것은 뭐 명확히 헛발질이고 그것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라든지 미국으로 우회에 들어가는 지역들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작년에도 중국이 세계 경기가 그렇게 나쁜데도 수출이 5% 이상의 높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이것은 이제 중국을 잡는 데 별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대미,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한 규모는 줄었지만 글로벌적으로 합쳐봤을 때는 사상 최고였다라는 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 시간상 한번 여러 질문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말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만약에 끝나더라도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그 사이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지라는 문제도 얽혀 있고 금리라는 문제도 얽혀 있고 참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숙제를 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플랜 B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80~90% 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뭐 외국인이 뭐 10몇 조를 팔았다, 네. 주가 하락폭이 제일 컸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이 주요 국가 중에서 석유의 수입 그것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이익을 몇백 조씩 내는 회사들을 왜 파냐는 것은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가 이것이 미국으로 생각했을 때 물가 상승, 금리 상승, 경기 하강, 주가 하락 이걸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뭐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는 에너지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남미나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필연적인 뭐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이 과거에는 우리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기다려 주셨지만 이것은 뭐 유명한 얘기를 그 닥터 킨시저가 하죠.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뭐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전 세계가 다가 이제 상호 관세를 15% 협정 가격으로 다 이제 타결했는데 한국에만 3,500억 불 현찰로 투자하고 또 1,000억 불 해서 4,500억 불을 구매해라. 이런 이제 요구가 우리한테 왔고 네.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분할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중국 스탠스도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대미국 스탠스도 과거에 우리가 봤던 미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실용경제, 실용외교 이건 지금 말로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닥뜨린 실제로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 정말 절실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좀 해결을 해봐야겠지만 한국의 좀 치명적인 에너지 구조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테고요. 대미 스탠스도 약간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번 전쟁, 협상이 끝나면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의 최대 피해자가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수혜자가 되고 그 뒤에 또 하나 숨은 화장실에서 웃는 수혜자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헛발질이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그걸 끊고서 덜덜 떨면서 겨울을 보냈는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러시아의 이 석유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번 이제 이란 전쟁에 최대 수혜자가 되는 정말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우리는 중동이라는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정말 뒤에서 웃고 있는 나라가 따로 있었다라는 부분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더 깊고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 정말 시기적절하게 오늘의 선생님을 모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